자, 개인연금저축과 관련된 소득공제 부분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연금저축 앞에 무슨 글씨가 붙었어요? 개인자가 붙었어요. 연금은 지금 개인자가 붙은 연금과 그냥 연금이 달라요. 똑같이 연금저축은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연금저축이라고 부르는 아이, 개인연금저축이라고 부르는 아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뭐냐면, 자, 여기 밑에 봤더니 거주자 본인이 본인의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을 하고 불입한 금액이 있으면 내가 납입했던 금액의 몇 퍼센트? 40%. 근데 연간 한도 얼마? 72만 원. 여러분, 소득에서 빼는데 72만 원밖에 안 빠져요. 세금이 별로 줄어들질 않아요. 무슨 720도 아니고요. 자, 세액공제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72만 원을 한도로 공제해줘요. 그래서 세금 혜택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두 개로 나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실제 뒤에 가서 여러분 소득으로 받아도 이 부분 소득으로 이제 제가 연금 수령해도요. 이거 세금 안 떼요, 여러분. 너무 적어서. 그런데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위에 개인자가 빠집니다라고 했던 이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들어가요. 그 부분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은 절대로 이거를 혼선짓기 안 해요. 왜냐하면 세법에서도 용어를 구분해서 불러요. 그리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에 모일 때도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이라고 모이고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이라고 모여요. 절대로 두 개 용어를 혼선짓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거를 구분하는 점이 뭐냐면 요거예요. 언제까지 가입했던 부분은 지금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던 건 개인연금저축으로 부르고요. 그러면 여러분 연금저축은 언제일까요? 2001년 1월 1일 이후라는 표현을 쓰겠죠.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뭐로 간다? 연금저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입력할 때 정확하게 그래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쪽에 넣고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위치가 다르다. 그리고 연금은 반드시 신경 쓰라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본인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앞에 있던 연금보험료도 본인, 개인연금저축도 본인, 뒤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본인밖에 안 돼요. 됐을까요? 본인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연금저축에 무슨 글씨 없어요? 근로기간 얘기가 없죠. 그렇죠. 연금은 근로기간 안 따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개인연금저축이든 뒤에 가서 보는 연금저축과 관련된 세액공제든 모두 다 근로기간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근로기간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 내에 무엇했다라면 불입했다라면 무엇하겠다? 인정해줄게. 수업에서 지출했다라면 그래서 근로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 밖에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라고 하는 부분 참 많지만 우리 수험서재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내지 않는 건 거론하지 않을 거고 근데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는 갖고 가세요.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 가서 봤더니 위에서 얘기했던 거 말고도 뭐가 있더라. 아니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된 투자에 대한 공제가 있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고 노란우산공제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에 출연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있고 우리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런 무슨 부분 우리 근로자를 내보내는 일들이 해마다 이슈거리가 있죠. 큰 기업들은 계속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되는 부분 그럼 회사에 무엇을 종업원을 내보내지 않고요. 오히려 임금을 하향 조정해서 삭감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유지를 하고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들어온 게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예요. 이게 연간 한도 1,0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인의 입장이면 법인세 감면을 해주고요. 근로자는 연말정산 공제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험에선 건든 적은 현재까지 없고요. 현재 계속 연장법이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장기 집합 투자 증권과 관련돼서 들어오는 소득공제 뭐 육성 때문에 또 들어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소득공제가 또 있더라라는 부분들입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득공제가요, 무제한으로 해주질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법의 규정에 뭐가 있더라? 소득공제 종합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가 종합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지금 아래에 있었던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아예 없다고 보겠다. 그래서 당신이 벌었던 근로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뺄 건데, 종합소득공제를 뺄 건데 그 종합소득공제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얼마이다? 2,500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규정. 그러면 소득공제 종합한도 합계 2,500을 합계를 내는 부분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봤더니 이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에 대한 것도 이 2,500만 원 합산하는 금액에 넣겠다. 다만 건강, 고용,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된 우리 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무엇하겠다? 빼겠다. 이 부분도 포함하겠다. 다만 무슨 부분? 2015년 이후 투자분 중에 공제율이 30, 50, 100% 이것도 여러분 요율이 다 다르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한 건 제외시켜 주겠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노란우산 공제라고 얘기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2,500 합산금액에 넣어라. 청약저축, 주택, 종합과 관련된 청약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라.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포함,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포함,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있었죠? 자,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2,500이 넘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은 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요. 제가 서식 잠깐 띄울게요. 자, 이 부분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이쪽까지 수업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제가 화면을 우리 크게 어떻게 보셔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위에 금액에서 쭉 내려와서 공제 금액이 다 끝나겠죠, 여러분. 그럼 여기 보여요? 47번 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 여러분 손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좋은 점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쭉 했는데 우리 소득 금액을 컴퓨터가 합산을 하겠죠? 아까 그 법요건에 의해서. 근데 2,700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도 금액에 200이 자동으로 떠서 이 지금 공제 금액을 딱 뺐던 금액에 이 200을 다시 합산시켜 버려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내가 공제 금액을 줄여서 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다 넣어주시고 한도가 넘치면 이 47번 난에 초과된 금액을 무엇할 것이다? 기재해 준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난이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법으로 써드렸던 이런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 얼마이다? 2,500. 그래서 여기 다 합산했더니 2,500보다 넘치면 이 자리에 금액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만약에 이걸 이론에서 낸 출제자가 있다. 그럼 여러분 저처럼 무엇 하시면 돼요? 빨리 이 메뉴 들어와서 이 버튼 누르시고 요거로 찾으시면 되겠죠. 우리 전산세무 회계는 이론식에 같이 보죠. 동일 시간대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죠. 아이고, 여러분 요거는 제가 차트가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른 PPT로 다시 띄워서 바로 연결할게요, 여러분. 미리 띄워놓을 걸 그랬네요. 자, 이제 356페이지 아래쪽으로 그냥 이어서 가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감면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 저희가 앞에 그 강좌를 열었을 때 연결해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버튼 하나를 또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나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럼 지금 아까 물적공제까지는 다 끝난 거고요. 이 종합소득 세액공제 감면 쪽을 그냥 연결해서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종합소득 세액공제 감면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이제 앞에서 큰 그림은 보고 왔어요. 우리 각 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고 거기서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우리는 뭐가 나오더라. 우리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그 산출세액에도 누군가를 빼면 이건 했거든요. 그 부분 중에 이제 잘라온 거죠. 자,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의 소득공제까지는 우리가 끝난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래서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공제가 있다. 그러면 그 등등의 내용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지금 현재 7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초과 누진세율인 6%부터 42%의 세율을 적용해서 우리는 산출세액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무엇 하자? 세액 감면과 세액공제 내용을 얘기하자. 그럼 근로소득 세액공제, 배당 세액과 관련된 공제,
특별 세액공제 등등등이 있겠죠. 종류 매우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을 빼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얼마를 내라는 결정세액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가산세는 더하고 그러면 총 결정세액이 나오고 우리 미리 냈던 세금이 있으면 무엇 해라? 기납부세액을 빼자. 그러면 기납부세액에 있는 건 우리 사업소득자는 중간 예납제도가 있다. 11월에 내는. 그래서 그게 있으면 빼주고 그리고 일반적인 소득자들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뭘 한 게 있다? 원천징수를 한 게 있다. 그럼 원천징수 세액을 빼주셔라. 그리고 가끔은 국가가 뭔가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소득이 생길 때마다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수시 부과제도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수시 납부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도 빼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차가감 자진납부세액이 나올 것이다. 자, 이 금액이 양수이면 납부, 음수이면 무엇이다? 환급이다. 여러분 앞에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얘기했을 때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때 했던 부분 이 단락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 또 반복이겠죠. 자,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의 기본세율인 6%부터 42%를 곱해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건 앞에서 했죠.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서 나온 게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 금액은 우리 6개의 소득, 누구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합계를 종합소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기본세율은 이런 구조이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소득세 기본적인 첫 번째 차트에서 한번 봤죠, 여러분. 그래서 1,200만 원 이하까지는 6%, 최대 5억 초과에 대해서 몇 프로? 42%라는 부분에 7단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가산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하실 때 우리 아래쪽에 있는 거 계산해서 주고 거기에 초과된 거를 더해서 하는 게 가산. 그리고 간편법은 여기 세율에 대한 무슨 세율? 한계 세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현재 5천만 원이라는 과세 표준이 나왔다. 그러면 4,600만 원 초과 8,800 구간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24%를 무엇하고 곱하고 5천만 원에 그리고 얼마를 빼라? 522만 원을 빼면 우리 가산법에 의해서 나온 부분과 동일해진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이 법을 더 좋아한다라고 했죠. 간단하니까요. 네. 그래서 간편법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어떤 법을 쓰든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왔겠죠. 그러면 그 산출세액에서 우리는 종합소득 세액 감면을 하고 종합소득 세액 공제를 합니다. 우리가 세액 공제 감면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긴 해요 여러분. 근데 사실상 공제를 먼저 하지 않아요. 감면이 먼저예요. 재밌는 거. 근데 입에는 감면 세액 용어가 감면 공제 용어가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대부분 세액 공제 감면을 얘기를 더 많이 하지만 구조상은 감면이 먼저 그 다음에 공제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다시 국세청 양식을 띄울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자 일단 누가 등장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고 우리 산출세액에 의해서 19만 728원을 내야 된다는 금액이 나올 것이고 그 부분에서 누구 먼저 뺀다? 세액 감면 빼고 그리고 무엇해라? 세액공제 빼. 그러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양식이 바뀐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양식 열었은 게 보여드릴게요. 81번에 실효세율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2019년도 양식에는 없었어요. 2020년대 이난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급여에 대해서 지급했을 때 간이세표에서 뗐을 때 나왔던 세금은 실제 6%대이다. 지금 이 사람 누가 봐도 6%대예요 여러분. 3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200 아래쪽이잖아요. 그럼 6%겠죠. 그럼 국가는 6%를 뗄 거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사실상 우리 세액 감면과 공제를 받으니 이 사람이 부담하는 세율이 그거보다 현저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실제 이 사람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 세율, 그걸 실효세율이라고 봐요. 이거 왜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100% 관리하겠다의 측면이에요. 실효세율이 정말 많이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 건지 보고 싶을 거예요. 국세청 이거 넣었다는 건 여러분한테는 좋은 건 아니에요. 관리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제받는 부분들,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받는 이 부분들 뭔가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제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들어왔다는 거. 국세청이 이게 전산화가 우리나라 국세청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이 국세청 프로그램을 외국에 수출할 만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전산화가 잘 될수록 일단 그쪽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죽을 맛이에요. 네, 철저한 관리가 되셔야 되니까
근데 저게 또 조용히 들어왔어요. 또 무슨 관리 또 하고 싶어서 저러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누가 시료시료를 물어보겠어요. 물어보면 그냥 그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산출색이 나와서 이들이 빠져서 결정색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요게 산출색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정리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 종합소득 세액감면에 들어갔더니요. 여러분 소득이 다양한 거잖아요. 6개 소득을 더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합소득 세액감면에 갔더니 세액감면이 모두 다 동일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 소득에 대해서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ERP 인사할 때 여러분 저희 뒤에 가서 전산세무 때 보시죠 라고 했던 중소기업 취업감면. 그럼 중소기업 취업감면이에요? 감면에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중소기업 취업감면은 근로소득자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산출세액이라고 부르는 건 근로소득과 관련된 것만 산출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근로도 있고 저는 사업도 있고 기타도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근로, 사업 다 더해서 종합소득이 나온 거에 저는 세액을 계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근로를 제공했던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취업감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중소기업 취업감면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산출세액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감면을 다 빼면 우리 타당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 소득에 해당되는 것만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면세액 계산하는 공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기 종합소득 금액이 있지 않겠느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합인 우리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자, 그 금액 중에 근로소득 금액이 있겠죠. 비율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 중에 감면의 대상으로 들어오는 소득 금액만큼만 보태라. 감면사액으로 빼라.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감면율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면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해당되는 것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안분의 공식이 따라다닙니다. 자, 소득세법상 감면에 들어가서 봤더니 정부 간 협약에 따른 파견된 외국인 근로 소득과 관련된 세액 감면이 있더라.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상 감면에 갔더니 중소기업 취업계에 대한 우리 소득세 감면이 있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는 조항이 있더라. 라는 정도.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어디에 전산 실무 쪽 파트에 가면 기본 얘기 다시 할게요, 여러분. 네, 그건 프로그램에 넣는 위치까지 갖고 가야 돼서 그건 그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있다 정도만 얘기하고 저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세액 감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건 세액 공제예요. 그래서 세액 공제로 넘어갈게요. 그럼 두 번째 세액공제에 갔더니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 자, 그래서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를 봤더니 자녀세액공제, 인적공제에서 얘기했던 거 다시 들어오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녀세액공제는 여기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는 누가 있고 자녀세액공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금년도에 이건 여러분 당해연도 한 번만 받는 거예요. 당해연도. 그러면 당해연도 해당 연도이면 몇 년? 2020년도 한 번만. 그래서 금년도에 출산하거나 금년도에 입양을 하거나 자녀 중에 그러면 아니 자녀 중에 아니라 우리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중에 그럼 직계 누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비속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 세액공제가 있고 연금 괴자 세액공제. 자, 종합소득자인 본인이 무엇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여러분 조금 전에 개인연금저축 얘기하면서 연금저축은 달라요라고 했죠? 네, 그게 여기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근로자만 특별히 해줄게요 라고 하는 뭐가 또 붙어 있어요? 특별세액공제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뭐가 있더라?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라는 거, 의료비, 병원 가신 거, 질병치료, 교육비. 우리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초적인 교육은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뭘 했다? 기부를 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특별세액 공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실요. 특별세액 공제에 있지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른 소득자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기부금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가능하거든요.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못 받아요. 예전엔 세액공제랑 너 비용으로 처리할래 이 두 가지 중에 택일할 수 있었거든요. 법을 바꿔버렸어요. 무조건 어디로 넣어라? 비용으로 넣어서 그 부분에서 정리하는 거로 가라. 그래서 그쪽에서 세무조정으로 정리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자, 그리고 배당 세액공제. 여러분 이건 어디서 봤죠? 우리 앞에 금융소득 수업할 때. 그래서 이자소득은 그대로 이자소득 금액이 되지만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에 우리 법인세를 냈던 소득이었다라면 우리 11%를 무엇해라? 그로스업해라. 그럼 그 그로스업했던 거를 우리 더해서 세금을 떼기 전으로 대체를 시켜서 세금 계산을 하고 뒤에 그 그로스업 금액은 무엇하겠다? 우리 배당세 공제로 빼주겠다 얘기했었죠. 그게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우리 비교 산출세액이란 부분을 비교해서요. 차감한 금액이 공제 한도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여러분, 우리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 기억날까요? 자, 왜 무제한이라고 했었죠? 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은 소득. 자, 그리고 국외에서 벌은 소득. 모두 다 무엇 해야 된다? 세금의 부담을 해야 된다. 신고 다 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너는 제한 없이 다 해야 돼. 그래서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낸 적이 있다 없다?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빼줘야 되죠. 그래야 이중공제가 안 되니까, 이중과세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냈던 내국에서 냈던 세금이 있다라면 우리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못하겠다? 아유, 빼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냈던 세액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우리 요거만큼만 해야 되니까 종합소득 금액 분의 국외 원천소득 금액만큼 안분계산해라.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무엇한 거? 작은 금액. 결론적으로 여러분 외국 납부 세액이 최대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올해 공제를 다 못 받으면 재밌는 건 5년간 무엇이 가능하다? 2월 공제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2월 공제 조항이 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또 특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있고 여러분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건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자, 재해손실세액공제. 여러분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누구만 받을 것 같아요? 사업소득자. 자, 사업소득자가 재해가 발생돼서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이 지금 뭐가 됐다? 소실되었다. 또는 쓸 수가 없다. 또는 내용연수가 급격히 감소되었다.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올해 2020년도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 그거로 인해서 자산이 실질적으로 재해가 발생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재해로 발생돼서 나온 상실 비율에 해당되는 것만큼 공제해주겠다 해요. 그럼 이 상실 비율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상실 비율은 재해로 인한 자산 총액의 우리 20% 이상이 뭐가 됐다라면 상실됐다라면 내가 지금 자산을 10억을 갖고 있었는데 재해로 인해서 지금 3억이 실질적으로 못 쓰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런 20%가 넘잖아요. 그러면 해주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산출세 곱하기 재상실 비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기장세액공제. 여러분 이 기장세액공제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회계 배울 때요. 복식과 단식이라는 거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복식과 단식. 제가 볼 때는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러면 이게 복식이라는 부분하고 단식이라는 부분의 의미가 뭐였을 거냐면 우리 단식이다라고 하는 건 가계부처럼 우리 들어온 거, 나간 것만 쓰는 거. 복식은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서 쓰는 거. 자, 그러면 이 복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이 복식을 안 가져와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법인은 무조건 의무거든요. 그러면 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복식을 꼭 안 해도 되는 사람을 단식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간편장부자라고 해요. 간편장부. 그래서 간편장부에 해당된다.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 안 써요. 원인 결과 안 쓰고요. 그냥 가계부처럼 쭉 뭐만 하는 거예요. 며칠 날 뭘 샀고 뭘 샀고 뭘 샀고 뭘 이렇게만 써요. 그리고 증빙은 뭔지 정도만 써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내놓고 그리고 우리 무엇을 세금 신고한다는 얘기거든요. 가능한 얘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간편장부자가 뭐가 되면 규모가 커지면 뭐로 넘어간다? 복식으로 넘어가고 복식이 더 커지면 성실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해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간편장부자가
여기부터 복식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간편장부자가 나는 그냥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 복식을 할게. 그래서 난 재무제표도 다 작성하고 세금 신고할 때 다 같이 보낼 거야.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한테 혜택을 좀 줘야 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원래 복식이라는 걸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 관리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너 기장세액공제라는 걸 해줄게. 기장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산출세액에 대해서 우리 무엇하겠다? 종합소득 금액 분의 기장된 소득 금액만큼 안분 계산하시고요. 거기에 몇 프로? 20%. 근데 무제한으로 해주진 않고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해 줍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내야 되는 세금에서 100만 원 공제해 주는 거니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사실 하는 게 나아요. 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들은. 자, 그리고 근로소득세액 공제. 이거는 누구만 해주겠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공제해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조세등록 제한법상에 있는 세액공제. 자, 첫 번째 정치자금 세액공제. 자,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정당에 내가 후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당에 기부 또는 후원한 게 있었다라면 자, 그 정치자금 얼마까지는 10만 원까지는 정치자금 세액공제로 받고 근데 이 10만 원에 곱해지는 거 반드시 조심할 건 110분의 100이에요. 한동안 이거를 사지선다에 이게 글로 낸 적이 있어요. 왜냐면 국세청이 사고 쳤었거든요. 100분의 100을 해줬어요. 이런 100분의 100을 해주시면 지방소득세도 소득세가 줄면 10%를 또 공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뒤에 갔더니 지방소득세 10%를 더 받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소득세에서는 110분의 100을 빼면 10에 대한 건 지방소득세도 자동적으로 빠질 거라서 그래서 110분의 100의 공식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당에 후원을 25만 원을 했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10만 원까지는 뭐로 받고 정치자금 세액공제로 받고 그럼 여러분 초과된 게 있잖아요. 얼마요? 10만 원 초과 해당되는 거 지금 제가 가정을 25만 원 썼으니까 15만 원. 그럼 그 15만 원은 우리 법정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그 15만 원 입력 위치가 달라요. 이런 프로그램에 가시면 다행히도 기부금 쪽에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의 15%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이 법정기부금 쪽 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가고요. 근데 혹여라도 정치자금 후원을 얼마 3천만 원 초과했다라고 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얼마의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25% 세액공제를 해주겠대요. 뭐 정당 후원하는 건 본인들의 의사이신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또 들어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그럼 제가 아까 무슨 부분이요? 간편이었다가 복식으로 바뀌고 복식이 더 커지면 성실로 간다겠죠? 그럼 이 성실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에 도장을 받아야 돼요. 성실히 신고서를 작성했다고 또는 세금 신고를 한다고. 그럼 여러분 세무사나 회계사가 도장을 그냥 찍어줘요? 우리 회계 감사 받는 회사들 다 감사로 지불해요, 여러분. 그 도장 그냥 찍어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성실 신고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지금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정료 따로 내고요. 성실신고 확인 비용 따로 내요. 기장료는 매월매일 내는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세액공제에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우리 무슨 금액? 비용에 비율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 이건 비용이라는 표현으로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그 비용에 우리 몇 퍼센트? 60%를 곱해서 근데 한도는 얼마까지 가겠다? 120만 원. 근데 여기 법인사업자는 왜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런 법인사업자도 성실신고라고 확인제도가 2019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 임대 쪽이거나 하는 일정 특수한 기업들. 그래서 이제 복잡한 일 또 생겼죠. 그래서 지금 법인은 150, 개인은 120.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런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확정신고 시 얼마씩? 1만 원씩. 근데 확정신고는 1년에 몇 번 있다? 2번. 그럼 2만 원이죠? 됐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 전자신고한다라면 납부세액에서 2만 원 공제합니다. 자, 그 밖의 세액공제는 왜 이렇게 써드리고 끝냈냐면 이 그 밖의 세액공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기회가 거의 없고요. 이 부분은 언제요? 사업 소득자가 무엇을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 아, 지금 개인 사업자도 여러분 연구소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R&D 비용 세액 공제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뭐 각종 투자가 있었다. 우리 공장의 기계를 싹 바꿨다거나 그러면 그런 시설 투자와 관련돼서 공제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에 다 못 받으면 우리 앞에서 누구처럼 우리 여러분 이율 공제 하나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요? 외국 납부세액 공제. 그것처럼 몇 년간, 5년간 이율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4번은 사실상 종합소득하고 관계가 종합소득자 신고인 사업소득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시험에서 사실 건들기가 어렵죠. 네, 그냥 이런 것만 있다 정도만 가져가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을 거냐면, 우리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 설명드렸잖아요. 그 기준금액. 자, 그러면 우리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금액에 가서 봤더니, 자, 기준금액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고요? 아, 간편장부 대상자. 근데 그 기준금액이 무엇되면 넘어가면 이상자이며, 근데 여러분, 이상이에요? 초과예요? 이상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기준금액에 들어온 이 부분은 우리 미만이란 표현을 봐야 되겠죠. 기준금액 미만이면 누구이고 간편이고 그리고 이상이면 뭐가 된다? 복식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상자는 복식, 미만자는 간편.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지금 당신이 간편입니까? 복식입니까? 라고 하는 이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소득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거 갖고 한다? 직전 연도 소득 가지고 얘기합니다. 직전 연도. 그럼 2020년도에 이걸 얘기할 땐 2019년도에 대한 소득 가지고 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농업부터 부동산 매매업까지는 얼마이고 직전 연도 수익 금액 3억. 자, 그리고 제조부터 금융과 보험은 직전 연도 수익 금액 1억 5천. 자, 부동산 임대부터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은 직전 연도 수입 7,500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7,500, 1억 5천, 3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 따져봐.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이 얘기를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 기준 금액을 가지고 간편과 복식을 구분합니다. 자,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무슨 신고해야 된다? 사업용 계좌 신고를 반드시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간편장부 대상자였다가 소득이 증가되면서 복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복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실 땐 무슨 부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용 계좌 신고하라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19년도에는 간편이었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소득이 늘어서 2020년도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하겠죠? 근데 이때 소득 금액이 복식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2020년도에 대한 소득 신고는 언제 할 것이다? 2021년도 5월에 하겠죠. 근데 이때 벌써 이 사람이 복식으로 바뀌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소득세 신고할 때 무엇 해야 된다? 너 사업용 계좌 신고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업용 계좌는 뭐냐면 이 통장으로 내가 월급을 주고 이 통장에서 회사에서는 카드 대금이 나가고 이런 원리예요. 근데 이 통장에서 카드 대금이나 월급을 주지 않으면 아예 비용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겠다는데 그 비용을 못 뺀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비용 인정 안 되면 실질적으로 나는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업용 계좌 신고를 안 했다? 그거 가산세 물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기존에는 5월까지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6월까지 내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실이란 사람이 또 등장이 돼서 또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와집니다. 그래서 사업용 계좌라는 신고도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래처 등록할 때요. 금융기관 등록하신 적 있을 거예요. 전산 쪽 하실 때. 거기에 사업용 계좌 선택 버튼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든 그게 필요해요. 법인은 무조건 다 법인명이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 얘기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 기준 금액. 자, 성실신고 대상 기준 금액은 5억, 7억 5천, 15억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성실신고는 직전 연도의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의 금액을 가지고 간다? 금년도 금액 갖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의 수익 금액을 가지고 해라.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농업부터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된 건 15억. 제조부터 우리 정부 서비스업까지 관련된 건 7억 5천. 부동산 임대부터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건 5억. 이러면 우리 앞에서 우리 간편과 복식 나눌 때 세 개로 나눴잖아요. 그거를 똑같은 원리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성실신고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2020년도 소득은 2021년도에 신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월에 신고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실에 해당이 되면 이게 5월이 아니라 6월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업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무슨 부분? 야, 5월대로 종소세 신고해야 되고 6월에도 종소세 신고해야 돼. 그냥 여러분 성실을 5월에 해도 돼요. 근데 본인들이 기업이 많으면, 특히나 이제 세무대리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기업이 많으면 나눠서 신고해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성실 신고에 대한 기한은 다음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법이 바뀌면서 뭐가 빠졌냐면 기존에 여러분 이 성실 신고 확인을 누구한테 받을 거냐, 어떤 세무사한테 받을 거냐, 어떤 회계사한테 받을 거냐라고 해서 선임에 대한 신고서가 들어갔어야 돼요. 이거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세무사, 회계사 선임과 관련된 신고기한은 폐지. 그냥 세무사, 회계사 도장만 받아서 6월 30일까지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성실의 신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붙는 서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성실신고 혜택은 뭐가 있더라?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요. 무슨 부분? 특별자가 붙은 건 근로자밖에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성실에 해당이 되면 무슨 부분이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줘요, 여러분. 시험 문제 잘 풀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시험에 자꾸 단서가 붙어요. 성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성실이 아닌,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자 중에 우리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거기에 성실에 대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되면 의료비와 교육비는 누구만 받는다? 근로소득자만 받는 거예요. 근데 성실이 돌아버리면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글귀를 잘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성실신고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무엇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아까 세액공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수익금액 기준 부분. 여기 지금 수익금액 15억, 7억, 5천, 5억 얘기했잖아요. 자, 이 수익금액에 또 논란거리가 있어요. 무슨 부분? 우리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게 수익금액에 포함한다고 했어요. 복식보기 의무자는. 근데 이거를 명문화를 정확하게 안 해줬던 거죠. 근데 이 고정자산 처분이 들어오니까 이 수익금액이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국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거는 사실상 네가 사업에 쓰고 감가상각도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분과 관련된 이익이 있으면 수익금액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그 세금 더 징수하겠다는 얘기겠죠. 뭐 비용이 발생되면 우리는 세금을 덜 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넣었던 부분인데요. 이건 실질적인 사업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법의 규정에 포함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포함해서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뺍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액 기준을 산정할 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우리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었다라면 그 금액은 무엇한다? 뺀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법이.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들어가 보죠. 자, 근로소득세액공제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일용근로자 얘기했을 땐 여러분, 일용근로자는 무조건 어떻게 받으시라고 했죠? 자, 우리 그 산출세액이 나오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무조건 55% 끝내라. 그리고 금액의 제한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우리 상용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여기 나온 건 상용직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액공제 들어가서 봤더니 당신이 지금 발생된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라고 하면 130만 원 이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산출세액의 몇 프로? 55%. 그럼 여러분 130만 원 곱하기 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밑에 써 있죠. 71만 5천 원. 130만 원 이하는 최대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다. 50만 원이 아니라 71만 5천 원까지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130만 원 초과한 사람은 자, 일단 무슨 부분? 여기 있었던 71만 5천 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130만 원을 빼고 얼마만 해주겠다? 30%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세액공제 금액은 계산을 한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내려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로 그냥 공제해주면 되는데 공제 한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제 한도에 대한 세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금액에도 한도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총급여 3,300만 원 이하는 한도로 얼마까지 해주겠다. 74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300 초과 7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두 개를 비교하여 무슨 금액? 맥시멈의 금액, 큰 금액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총급에서 3,300을 뺀 거에 0.8% 금액을 74만 원한테 빼고 그 금액이 66만 원보다 크다라면 우리는 66만 원을 끝내고 66만 원보다 작다라면 우리 무엇 할 것이다? 1번의 금액으로 아이고 여러분 66만 원보다 크다라면 1번의 금액이 가고 지금 1번의 금액이 더 작다라면 66만 원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근데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을 땐 71만 5천 원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막상 뒤에서 가서 보니까 무슨 부분? 한도가 있네 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소득이 클수록 한도는 줄어요 여러분. 그래서 7천만 원 초과자는 여러분 최대 한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만 원.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7천만 원 초과는 사실상 50만 원이 최대 한도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천만다행이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손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이 똑똑한 건 이게 산식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 계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자녀세액공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여러분 근로소득 얘기하지 않죠? 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누구를? 자녀를 무엇하고 있다라면, 아이 부양하고 있다라면, 키우고 있다라면 무엇하겠다? 자녀세액공제를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자, 입양한 아이도 당연히 들어야 되고 위탁 아동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다만 자녀의 범위에는 누군 들어올 수 없다? 손자녀를 포함 안 시켜요, 여러분. 위탁 아동도 포함을 시키는데 특이하죠? 그래서 손자녀는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자녀세액공제에. 그래서 손자녀는 제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온 부분. 그럼 여러분 기본공제 대상자 여기서 한 번 더 점검할게요. 우리 앞에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우리 직계, 누가, 비소개.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장애인에 해당.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공제가 되더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기본공제가 된다는 얘기는 장애인은 누구는 소득은 무엇하지만 규제하지만 연령은 규제한다 안 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소득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공제에 들어왔겠죠. 또는 소득의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자, 그래서 여기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21세부터 몇 세 사이에 있는 자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59세요. 이거 기본공제 대상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20세 이하를 거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 지지가 제일 많았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들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기본이라는 부분하고 출산, 입양이라는 거 두 개를 나눠서 갑니다. 그럼 기본 세액공제 부분은 우리 무엇에 대한 부분? 우리 7세 미만 아동수당에 대한 중복 적용은 무엇하겠다? 제외하겠다라는 게 일단 노란 글씨로 있고요. 그러면 이 기본에 들어오는 세액공제 대상은 무슨 부분이냐면 여러분 7세 이상 자녀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7세 이상이니까 여러분 7세 미만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7세를 기준으로요. 우리 이상이다, 미만이다 얘기할 때 뭐로 보시면 될까요, 여러분? 7세 이상에 들어가는 아이는 취약아동이에요. 학교 간 애들,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 취약아동이고요. 7세 미만은 우리 취약 전 아동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취약 아동은 무엇 해주고? 자녀세액공제 해주겠다. 기본공제에 대한 거. 근데 7세 미만에 있는 취약 전 아동, 어린이집 다니거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는 이 자녀세액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안 해주냐면 7세 미만인 아이들이요. 지자체에서 아동수당이라는 걸 별도로 받는 돈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부분을 중복으로 해주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 이거 중복해줬거든요. 근데 2020년도부터는 안 해주는 걸 아예 바뀐 거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뭐 학교를 갔니 안 갔니 이런 얘기를 따졌었는데 대체적으로 7세 미만 아이가 학교 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슨 부분? 그 7세 미만 학교 갔다는 얘기도 이제 다 빼버렸어요. 2020년도가 되면서 됐을까요? 그래서 들은 부분. 그래서 2명 이하이면 1인당 얼마? 15만 원. 그럼 우리는 아이가 둘이다. 그럼 3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3명 이상이다. 그럼 여기 2명이었을 때 30만 원이 최대였으니까 이 금액에 2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30만 원. 그럼 여러분 이동국 선수가 아이가 몇 명이죠? 그 집이 5명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쌍둥이 둘에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5명이죠?
그럼 그 아이들이 다 취약전 아동이다. 다 들어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30만 원에 2명 초과한 게 3명이죠? 3명 곱하기 얼마? 30만 원. 그러면 30만 원 더하기 90만 원에서 110만 원 공제받겠죠? 이런 식의 원리예요. 그래서 들어온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사원 등록에서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사원 등록에 가서 보면 우리가 어떤 메뉴가 있는 거냐면 저는 연말정산 쪽 메뉴를 열었으니까요. 그거를 위쪽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요 부분 쪽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돼서 수업 조금 연장할게요. 자, 키 좀 잠깐 닫고요. 자, 요 부분에 가면 제가 부양가족 그냥 보여드릴게요. 요 부양가족 쪽에 가면 부양족 쪽에 가면 여기 자녀라는 자리가 있고요. 출산 입양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기본 쪽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출산과 입양이라는 걸 두 개를 나눠요. 그러면 실제 칸을 두 개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녀 자리가 기본 자리, 출산 입양은 이 자리.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양가족을 무엇할 때, 입력을 하실 때.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거 헷갈릴 것 같으면 아예 뭐라고 써놓으시면 된다. 그럼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아, 이거는 프로그램에 내가 입력할 때 어디 자녀란에 내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됐어요?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출산 입양이다 라고 해서 나온 부분. 자, 출산 입양에 대한 부분은 자, 재밌는 게 이거예요. 분명히 아까 자녀의 입양한 아이인 내 아이가 맞아요. 그쵸? 위탁아동을 포함하라는 게 좀 특이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기본에 들어가는 기본세액공제는 누구는 들어와요? 여기는 위탁아동이 들어와요. 그런데 출산 입양은 위탁아동을 빼요. 이해됐어요? 여기는 위탁아동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빠져야 된다는 거.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언제 당해 연도에 그러면 몇 년도일까요, 여러분? 2020년도에 내가 아이를 낳거나 본인이 또는 배우자가 그리고 또는 아이를 무엇하거나 입양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해라. 우리 공제해주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첫째이면 얼마? 30만 원. 둘째이면 얼마?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한 명당 얼마? 70만 원. 그러면 우리 가끔 쌍둥이를 낳기도 하죠. 자, 2명을 낳았다. 그러면 누군가는 첫째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첫째로 넣었던 아이가 A. 그러면 이 A에 대해서는 30만 원 받겠죠? 근데 제가 둘째라고 넣은 아이가 B. 그러면 이 아이는 50. 그래서 얼마가 된다? 80. 그래서 여러분 이거 프로그램 들어가셨을 때요. 조심하실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뭐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길 거냐면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첫째 아이를 주었을 때는 안 틀려요, 여러분. 근데 둘째 아이를 주면 이 자리가 자동으로 둘째로 선택이 되면 좋은데 프로그램이 첫째로 떠요. 그럼 여러분이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 얘는 지금 자녀가 벌써 있었어. 근데 올해 아이를 낳았대.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둘째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믿고 그냥 가실 수 없어요. 반드시 첫째인지 둘째인지 보실 것.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저희가 여기다 주민번호를 넣잖아요. 그럼 주민번호에 출생연도가 보이겠죠, 여러분. 2020년도에 출생한 아이들은 앞에가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2020이니까 20010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20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럼 20을 인식하자마자 출산 자리가 체크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입양한 아이는 올해 태어난 아이일 수도 있고 작년에 태어난 아이일 수도 있고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올해 태어났다란 주민번호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럼 입양은 아예 체크가 안 돼요. 그럼 입양은 무조건 무엇 해야 된다? 여러분이 직접 체크. 됐어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요 문제 나오면 또 많이 틀려요. 첫째, 둘째 다 체크 잘하고 들어오실 것.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녀세액공제는 사원 등록 쪽에서 반드시 무엇 하셔라? 정리를 하셔라. 그래서 마무리가 되셔야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여기까지 끝낼게요, 여러분. 자,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몇 년도? 개인연금저축은 우리 몇 년도였죠? 2000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해서 불입했던 거. 그럼 불입했던 금액의 40% 그리고 얼마? 72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연금계좌라고 해서 도는 연금저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했던 부분. 그리고 반드시 누구 기억하셔라? 본인. 본인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본인이 연금계좌에 무엇한 거? 납입한 금액이 있었다라면 우린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걸 무엇하겠다?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건드는 건 본인이에요. 사실 실무자들도 이거 제일 많이 사실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요거 보이고 싶었는데 딴 키를 눌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을 제일 많이 건드는 부분이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실 것. 그리고 여러분 종합소득이니까 우리는 근로소득자만 받는 공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 근로기간에 지출한 건 아니에요. 어딜 봐도 근로기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내가 연금계좌에 불입한 게 있다라면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무엇 하겠다? 공제 대상에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자, 그러면 지금 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실 거냐면, 자, 1번과 2번. 그럼 요게 1번이고요. 자, 요게 2번이에요. 1번과 2번의 두 개의 금액을 비교해서 우린 작은 금액을 가져와서 무엇 하겠다? 12%.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우리 지출한 금액이 12%예요 라고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게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를 덜 해줘요.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또는 우리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였다. 그럼 총급여란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몇 프로 해주겠다? 15%. 근데 여러분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이 총급여라는 건 프로그램에 벌써 보이거든요. 그럼 제가 금액을 넣으면 5,500만 원이 지금 아래쪽에 있다. 5,500만 원 이하 조건의 충족이다. 그럼 15%로 자동 계산을 해요. 그리고 6천만 원이다. 그럼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시적 12%로 바뀌어버려요. 그건 프로그램 대신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할 건 이 본인이라는 거. 위치 맞춰서 넣는 거. 그러면 자, 요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자, 미니멈에 대한 부분이 미니멈이 있고 한도가 있어요. 자, 미니멈에 가서 봤더니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했던 금액이랑 연간 400만 원을 비교해서 두 개의 금액 중에 하나를 가져와라. 근데 작은 금액을 가져오래요. 제가 연금저축에 납입한 게 300. 그러면 300만 원 더하기 이렇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500만 원을 불입했다. 그러면 우리 500이어도 최대 얼마까지밖에 인정이 안 된다? 400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크신 분들이요. 저 400밖에 안 되니까 거의 대부분 34만 원 정도 저축가입을 많이들 하세요. 세금 혜택을 보려고 하면. 그러면 그 400만 원 내에 우리 퇴직연금 계좌 납입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DCDB 얘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DB는 해당사항 없다고 했어요. DC. 근데 그 DC가 들어오는데 회사에서 불입한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 들어올 수 있다라겠죠. 절대 회사 불입액은 안 됩니다. 그래도 본인이 퇴직연금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한 게 있다라면 이 금액을 더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더한 금액이 1번. 됐어요. 그리고 최대 한도가 얼마? 700.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서 곱하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단서가 있어요. 무슨 부분? 종합소득 금액이 1억 또는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이 초과인 거주자는 우리 연 얼마까지밖에 인정 안 하겠다? 300. 무슨 얘기일까요? 너 여기 400만 원 해줬잖아. 근데 네가 소득이 이렇게 크면 400까지 안 해줄 거야. 나 300으로 끊을 거야.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계속 소득의 공제는 자꾸 줄여가는 거죠. 내 세금을 더 떼고 싶은 거예요. 됐을까요? 자, 이제 아직까지 건들지 않은 거 하나가 있어요. 뭐 있냐면 우리가 한도가 최대 700이란 표현을 많이 쓰세요. 700이란 부분을. 그런데 이 700이 증액이 됐어요. 2020년도에. 무슨 부분? 고령화가 접어들면서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우리나라 고령화가 너무 속도가 빠른 상태예요. 일본보다 빠르다고 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게 일시금으로 받는 걸 못하게 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금에 대한 부분을 가입을 시키고 뒤에 그 고령에 대한 준비를 해라 라는 것 때문에 50세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이 연금저축에 불입하고 있으면 이 공제대상 금액이 최대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다? 700이 아니라 900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세금 혜택의 폭은 커지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최대 900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개정세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조건이 바뀝니다. 이론에서 건들지 않으나 이건 실기에서는 안 건드려요. 여러분 실기는 칸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입력하는 부분에 나이 요건은 벌써 여러분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알잖아요. 그 조건을 당겨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걸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끝나면 우린 그 다음에 특별 얘기가 등장이 되는 거예요. 자, 특별 얘기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갈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산출세액 계산했고 세액 감면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세액 공제 쪽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이 부분에 보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리가 있고 자녀 세액공제가 있죠. 자녀와 출산 입양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연금계좌라는 부분 얘기까지 끝낸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남은 수업은 뭐만 남았다? 특별 세액공제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 남은 거예요? 우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수업이 다 끝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납세 절차 부분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전산실무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